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지금 유럽은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어서 온통 정치 열기로 뜨거운 상황인데 바로 유럽연합의회의 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이번 주에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현실화로 유럽 통합이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이번 선거 결과가 앞으로 유럽연합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뭐니 해도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선거여서 일단 그 규모 면에서는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선거 중에 가장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유럽연합 선거, 유럽의회 선거, 유러피안 일렉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5월 23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시작돼서 26일 일요일까지 나흘에 걸쳐서 실시가 되는데요. 유럽연합 회원국 28개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네. 유권자 수만 4억 2,700만여 명에 달합니다. 아이고. 엄청난 숫자죠. 4억 2,700만여 명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이제 한 표를 행사해서 총 751명의 의원들을 선출합니다. 네. 물론 유권자 수만 놓고 보면 인도와 중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네. 인도가 제일 많고요. 중국이 물론 인구수는 중국이 좀 더 많겠지만 그렇죠. 중국은 이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인도보다 좀 적고요. 그렇지만 인도나 중국은 단일 국가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선거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의미 있는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3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에는 영국과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선거를 시작하고요. 24일 금요일에는 아일랜드와 체코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25일 토요일에는 라트비아, 몰타, 슬로바키아가 투표를 하고요. 마지막 날 26일 일요일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나머지 21개 국가들이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실시되는 날은 이제 26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그 유럽연합 의회 선거의 그 포인트라고 한다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선출도 이번에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유럽연합을 이끄는 따라서 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함께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뽑히는 751명의 유럽연합 의원들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 지도부로 선출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선거고요. 유럽연합 의회 지도부가 구성되면 앞으로 5년간 유럽연합 의회를 이끌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을 이끌 새로운 유럽연합의 지도부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번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브렉시트 때문에 유럽연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렇죠. 상황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네. 더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타이밍상으로 이번 선거가 중요할 수밖에 없게 돼 버렸죠. 그 유럽연합은 1993년 11월 1일에 28개 유럽 국가들의 회원국으로 창립이 됐고요. 그렇지만 기원은 훨씬 더 옛날부터 시작됩니다. 1952년에 설립된 ECSC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모체였고요. 그것이 이제 EC 유럽 경제 공동체, EC 유럽 공동체 그리고 EU 유럽 연합 등으로 변화돼 왔습니다. 그래서 통합 유럽의 꿈을 실현해 온 게 67년의 세월 동안 꾸준히 이제 이루어오면서 지금 이제 거대한 하나의 국가처럼 유럽 연합이 이제 됐는데 최근에 이제 브렉시트 등을 통해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유럽연합이 흔들린 게 2008년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금융위기 사태죠. 네.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사태는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전체에 대한 회의론을 갖게 만든 그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금융위기 사태 이후 여러 이 국가들이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 그리스 같은 국가들은 이 재정 위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독일이나 뭐 프랑스, 영국 같은 국가들은 이런 어려워진 회원국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또 힘들어지고 이제 이러면서 이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은 유럽연합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다. 우리끼리 그냥 단독 국가로 살 때는 안 힘들었는데 유럽연합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지금 불만을 나타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가 왜 유럽연합을 만들어가지고 독일만 살면 잘 사는데 왜 우리가 저런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저런 그렇죠. 국가들을 왜 우리 돈으로 도와줘야 되냐 이 불만이 네. 커졌고요. 그래서 금융위기 사태가 생기면서 유럽연합의 분열이
처음으로 우리 눈에 본격적으로 비쳤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인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결국 그 2015년부터는 유럽의 난민 사태까지 이제 네.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시리아 난민이 동유럽으로 오게 되고 동유럽을 거쳐서 서유럽까지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난민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지면서 유럽연합이 굉장히 좀 갈등을 겪는다 했는데 거기에 결정타를 주는 것이 이제 브렉시트. 영국이 2016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을 이제 탈퇴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연합의 뭐라 그럴까 내부적인 어떤 분열이 이제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반이민 정서, 반난민 정서의 이제 급속한 확산 속에 금융위기 사태 때부터 계속돼 왔던 그런 갈등 이것이 이제 브렉시트로 표면화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유럽연합 선거, 유럽연합 의회 선거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내려지느냐는 앞으로 유럽연합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유럽연합의 그 회원국 국민들이 이제 과연 어떤 선택을 네.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네. 요즘 극우 세력들이 말입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네. 유럽도 좀 극우 세력들이 조금씩 좀 힘을 얻어가는 그러한 느낌인 것 같아요. 뭐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핫 이슈를 만들고 있고요. 한국도 말이에요. 요즘은 극우가 그런 것 같아요. 뭐 네. 5.18 망언이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은 극우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떤 사안들을 바라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극우적인 그 세력들, 정치 세력이 굉장히 좀 목소리를 높이는 게 좀 요즘 대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연합은 그 2015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이민, 반난민 정서가 득세하면서 극우 정당들이 이제 힘을 얻기 시작했고요. 2016년 브렉시트가 그 영국 그 국민 투표를 통과하면서 이런 이 뭐라 그럴까 이 극우적인 정서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그런 반이민 정서를 앞세우면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그런 이 극우 세력들이 어떤 득세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유럽 그 의회 선거가 이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유럽의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유럽연합을 과연 바로잡아 줄 것이냐. 극우 세력들의 준동을 뿌리치고 유럽연합의 통합을 주장하는 그런 정당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인데 만약에 유권자들이 반이민, 반난민 그 정서를 앞세운 그런 극우 정당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그러면 유럽연합의 분열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선거의 결과 굉장히 중대한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이 분열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파장이 뭐 유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도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751명의 의원들을 뽑는데 최다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 대표가 집행위원장 후보 1순위입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렇겠죠. 가장 많은 수의 의원을 갖고 있는 정당의 대표가 집행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의 대통령이 되는 건데 과연 어느 정당이 그래서 많은 표를 얻을 것이냐,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어느 정도나 선전할지가 관건입니다.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세력을 확장하게 된다면 뭐 승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전보다 더 많이 의석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승리를 얻게 된다면 그 파장은 대단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유럽연합이 지금 강조하는 게 인도적인 난민 수용 정책 그리고 유럽 통합인데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좌지우지될 문제들이 많은데요. 난민 문제가 일단 있고요. 난민 문제, 그 다음에 기후 변화 문제, 그리고 테러 문제, 경제 성장 문제, 뭐 실업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당이 어떤 성향의 정당들이 다수당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럽이 예를 들어서 극우적인 정당이 대세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파장은 유럽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점이죠.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브렉시트도 합의문 그 승인을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에 10월까지 지금 연기해 놓은 상태인데 이번 선거에서 이제 영국 국민들의 표심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특히 있는 지금 거죠. 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였던 네. 스티브 배넌 스티븐. 네. 극우주의자 네. 아닙니까? 지금 유럽에 가 있죠. 지금 유럽의 프랑스를 방문해 가지고 이제 극우 세력 극우 세력, 힘실어 주게 그렇죠. 나섰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지금 지금 뭐 이 좌파 쪽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뭐 화를 내고 뭐 발끈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네,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네. 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늦어도 뭐 다음 주 중에는 다음 주 중에 그렇죠. 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누가 승리를 하든지 간에 네. 좀 국민들의 그러니까 참여 국가들의 이제 그 어떤 투표율이 높아야지 그 승리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투표율이 저조하면 뭐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을수록 그 정당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유럽연합이 이제 28개 회원 국가들이 다 참가하는 투표기 때문에 선거기 때문에 그 워낙 유권자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못했어요. 워낙에 많은 규모가 대단하다 보니까 투표율이 높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개표가 이제 26일 일요일까지 모든 회원국들의 투표가 끝나고 난 뒤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 내지는 다음 주 중반은 네. 돼야지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2000년대 이후에 실시된 유럽의 선거는 그 40%대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생각보다는 투표율이 낮았고요. 1979년에 첫 유럽의 선거가 이루어졌을 때 투표율이 61.8%. 굉장히 좀 높았고요. 그 이후로 계속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1999년에 49.5%, 2004년에 45.6%, 2009년에 43%, 2014년에 42.6%. 그래서 그 바로 전 선거였던 2014년 선거 때가 42.6%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이번에 2019년 선거는 과연 얼마나 투표율이 나올 것이냐, 과연 투표율이 반등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관심이고요. 회원 국가별로도 투표율의 격차가 큰 게 유럽의 선거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28개 국가가 동시에 선거하니까 아무래도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2014년에 벨기에가 89.6%라는 엄청난 투표를 기록했는데 슬로바키아는 13%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너무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참 이 국가별로 이렇게 너무 편차가 나면 이것도 좀 문제예요. 문제가 문제죠. 예, 그래서 이번 유럽의 선거에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투표율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국가별로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편차가 과연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유럽연합이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이 지금 유럽에 간 것도 역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이 그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아마 화제가 되고 있고 투표율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이번에는 이슈가 많잖아요. 브렉시트도 있고 난민 문제도 좀 걸려 있고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 생각을 좀 표로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어느 때보다 강할 것 같아요. 좀 불만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도 투표율은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투표율이 더 높아졌는데 유럽연합이 어떤 분열 쪽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 파장은 상당히 좀 거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미국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재로서는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인들의 대부분 네. 그러니까 60% 정도가 이제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내에 유럽연합은 붕괴될 것이다라고 네, 없어질 생각하고 거다. 있다 네. 그러니까 점점 뭔가 사고방식이 예전처럼 유럽연합 우리가 하나다라는 느낌이 조금씩 이제는 사람들 뇌리에서 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 느슨한 연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역사도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억지로 큰 국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같은 거대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이 너무 작게 자잘하게 쪼개져 있으니까 이걸 하나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 연합의 정도를 좀 느슨하게 하면 오히려 더 이 유럽연합이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10년 동안에는 그
너무 그걸 밀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네. 사실 독일과 그리스가 수준이 맞습니까? 경제적이나 이런 게 안 맞거든요. 네. 못 사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부자와 뭐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한 집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서로의 좀 차이점을 인정을 해주면서 이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근데 생각. 유럽을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입장에서는 참 아 좋았거든요. 좋죠. 예, 그렇죠. 굉장히 네, 편리했습니다. 편리했어요. 네. 돈도 그저 유로화만 그렇죠. 쓰면 네. 됐고 그렇죠. 그래서 예. 어디 갈 때 뭐 나 그 조그만 나라 들어갈 때마다 아, 무슨 그렇죠. 뭐 여권 검사 안 네, 하고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상당히 좋았는데 맞아요. 막상 유레일 패스로 거기- 다 연결돼 네,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뭐 얼마나 그 뭐랄까요, 그 민족이라든지 네. 종교라든지 이런 면에서 다 야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왜 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많이,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글쎄 이번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계속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